172페이지입니다. 이제 지대와 직가, 지대 이론이에요. 한번 172페이지 열어보실까요? 1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입지 및 공간구조 이론에서 지대 이론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지대 이론 부분에서 우리 지대가 뭐고 직가가 뭔가를 새삼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지대가 있고 직가가 있는데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지대가 이렇게 표현된 건데 좀 알아보기 쉽게 이래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토지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수입, 땅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의 토지 사용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얻는 것, 토지로부터 얻는 것을 토지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이 토지 서비스의 가격은 뭐냐면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빌려주고 받은 대가, 그걸 토지 서비스의 가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지는 임대료, 즉 토지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수입 또는 토지를 빌리고 낸 토지 사용료, 그게 뭐라고요? 지대.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요, 저량이요? 유량. 그런데 일정 시점에서 바라볼 때 토지의 가치, 그게 뭔데요? 지가.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토지 가치, 그게 바로 지가, 저량 개념입니다.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대는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저량 개념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연도에 1,000만 원 나왔대. 연 단위로 그냥 해볼게요. 두 번째 연도에 1,000만 원 나왔대. 세 번째 연도에 1,000만 원 나왔대. 앞으로 계속 1,000만 원씩 나올 거래. 토지니까 영구히. 그거를 이렇게 이자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냐면 1억. 이때 매년 1,000만 원씩 나오는 이게 지대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걸 현재 가치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한 1억 원은 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는 거, 이게 할인이고, 그러면 지가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규칙적으로 1,000만 원씩 나온다 치면 그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이렇게 나눠주면 지가가 된다. 그럴 때 지가와의 관계에서 지가는 장래 매기간당 일정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한 것, 그래서 전부 합한 거, 매년 1,000만 원씩 발생한 것을 현재 가치 합한 거, 그게 바로 뭐냐? 지가. 그럼 지대와 지가의 관계를 보자 말이에요. 지대가 올라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이제 이게 2,000만 원 올랐대. 2,000만 원을 올랐대. 그러면 이게 똑같이 할인율이 10%면 2억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대가 올라가면 지가가 올라가지. 그렇죠? 지대와 지가는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이번엔 1,000만 원은 똑같고 이자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갔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얼마게요?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갔더니 지가는 하락하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지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대하고 지가는 정비례하지만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대 이론의 경우가 이래요. 그런데 지가와 지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 이렇게만 있지는 않는데 이게 제일 단순한 거니까 우리는 이걸 위주로 공부한 거예요. 복잡한 계산식 같은 경우도 있어요, 설명하는 부분에. 그러나 그런 건 우리 배우지도 않고 시험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다음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 지대에 관한 논쟁인데,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가 나오는데 고전학파는 무슨 파고 신고전학파는 무슨 파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얘가 선배, 얘가 후배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먼저 나왔거든요. 선배, 얘가 후배. 자, 근데 고전학파 학자들이 있고 신고전학파 학자들이 있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말이죠.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맞죠? 그 노동, 자본, 토지 중에서 토지는 좀 특별하게 봤어요. 고전학파 학자들은 왜 토지를 특별하게 봤냐면, 토지는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지만 얘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첫 번째예요. 부동성. 두 번째 특별한 거는 얘네들은 늘릴 수 있는데 얘는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증성. 부동성과 부증성을 강조했어요. 자,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고정 생산 요소고, 두 번째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희소성을,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구분해야 된다. 특히 저 다른 생산 요소와 구분하되 자본과 좀 다르게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는 특별한 생산 요소로 구분했어요, 고전학파 학자들은. 그런데 신고전학파 학자들은 그냥 생산 요소라는 거야. 노동도 자본도 그러하듯이 토지도 생산 요소의 하나다 그냥.
그래 구분할 이유가 없다. 제 말 못 알아듣는 분이 어떻게 옛날에 질문했는지 아세요? 와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이 말을. 그럼 고전학파가 더 멍청한가요? 그 말 듣고 제가 띵. 아니야, 제가 신고전학파가 참 더 멍청한가요? 띵.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얘는 그거를 토지인지 자본인지 구분했는데 구분할 줄 아는데 얘는 그것도 구분 못하고 얘가 더 멍청. 그 뜻이 아니라니까. 제 말은 얘는 토지는 좀 특별한 생산 요소다라고 달리 구별을 해놨다 또는 구분해놨다 그런 얘기고 얘는 구분할 이유가 없다. 뭐 토지가 특별한 생산 요소일 게 있냐? 그냥 생산 요소인데 뭐 노동이 생산 요소고 자본이 생산 요소이고 토지가 생산 요소지.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노동은 특별하지 않나? 사람으로부터 나온 건데 자본도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 구분할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럼 잘 이해가 됐고 10일에 나온 문제야 이게. 자, 두 번째로 지대는 뭐냐? 생산물 팔았어. 1,000원이래. 그런데 얘한테 300원 줬어. 얘한테 400원 주고. 그럼 얼마나 남았게요? 300원.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노동과 자본한테 그렇죠. 먼저 분배를 해. 왜? 걔는 가변 요소거든. 토지는 고정 요소군.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한테 먼저 분배하고 난 나머지가 토지에게 분배된다. 얘는 고정 요소니까. 그래서 노동과 자본에게 분배하고 남은 잉여가 지대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신고전 학파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노동을 고용한 대가로 뭐 줘야 돼요? 임금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본을 고용한 대가로 뭐 줘야 돼요? 이자. 그럼 토지를 고용한 대가로 뭘 줘야 돼? 그렇죠. 지대.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고용한 대가로 줘야 되잖아. 그걸 요소비용이라 그런단 말이죠. 생산 요소를 고용한 대가로 그냥 요소비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고전 학파학자들은 지대를 그냥 비용으로 이해했어. 얘는 노동과 자본을 지불하고 난 잉여로 이해했고 또 다시 얘는 생산물을 밀이라고 할게요. 밀 가격이 올라가면 농부는 밀을 많이 재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밀을 많이 재배하려고 하니까 토지를 그만큼 많이 임차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대가 올라간다. 따라서 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아요. 얘는 지대가 보세요. 여기에 임금, 여기에 이자, 여기에 지대가 다 요소 비용이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간 거지. 생산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생산물의 가격도 비싸지겠지. 그러니까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핵심은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신고전학파 학자들은 지대를 요소비용으로 봤어요. 핵심. 저것만 딱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 넘어가요. 전용수익과 경제지대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 지대예요. R이. 여기 생산요소. 양이에요. 토지면 토지의 양. 그럼 토지 임대차 시장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토지의 임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럼 토지 임대료가 정해지겠죠, 여기서. 근데 말이죠. 토지가 어떤 토지냐면 이런 토지예요, 이런 토지. 근데 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거든요. 용도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대요. 어떤 용도로 이용할 수 있냐면 가란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나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다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라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시다. 이게 주거용, 이게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그래도 돼요.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하든 간에 이 땅은 최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월 80만 원 받을 수 있어. 월. 그러면 80만 원 안 주잖아요. 80만 원 안 주면 용도를 딴 걸로 바꾸면 돼. 참고로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용도를 바꿀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가정해봐요. 용도 전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80만 원 안 주면 70만 원 준다 그러면 바꿔요. 나란 용도로 바꿔 공급해. 그럼 80만 원 받을 수 있어. 혹은 다로, 혹은 라로 바꿔. 그럼 80만 원 받을 수 있어. 용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가란 용도로 공급하기 위해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예요? 80만 원인 거 아시겠죠? 사람으로 쳐요. 갑돌이가 어떤 일을 해? 가란 일을 하고 있어. 가란 일에 종사하고 있어. 월 최소 나는 80만 원만 받으면 이거 일을 하리라. 근데 80만 원도 안 준대. 그럼 딴 거 해. 딴 거 하면 8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딴 거 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려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죠. 80만 원. 그 개념이 여기서 이만큼 토지를 공급할 때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
공급 곡선 아래쪽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전용 수입이라 그래. 딴 용도로 전용되지 않기 위해 받아야 되는 수입.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전용 수입은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실제 얼마 받았냐면 저 사각형 면적만큼 받은 거예요. 가란 용도로 공급하는데 월 얼마 받았냐면 160만 원 받았대. 그럼 실제 160만 원 받았으니까 그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얼마 더 받은 거지? 80만 원 더 받은 거예요. 이 80만 원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 받은 잉여 부분을 경제지대라 불러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일상에서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는 이렇게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적 잉여에 해당되는 경제지대를 생산요소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인데 파레토라는 학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파레토 지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파레토 지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말이죠, 맞아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수요 곡선의 탄력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요가 좀 더 완만하게 탄력적이 됐거나 좀 더 가파르게 비탄력적이 된다 하더라도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 크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결론이 수요 탄력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냐 보면 공급의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공급이 좀 더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로 볼 거예요. 자, 이제 탄력적이 됐죠. 공급이 좀 더 완만해졌잖아. 항상 요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기다가 마음대로 그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좀 더 완만하게 그려졌어요. 탄력적으로. 그럼 탄력적으로 그려지면 공급 곡선 아래쪽의 면적이 커졌죠. 전용 수입이 커지고 경제지대는 작아져요.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탄력적이다 못해 아예 수평선이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이렇게 수평선이면. 그러면 수평선이면 100% 모두 전용 수입만 존재하죠. 총 수입 모두가 전용 수입만 존재하는 거예요. 100%. 이번에는 설명 다 해놓고 다시 또 부연 설명 드릴게요. 맞아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파르게 비탄력적이 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전용 수입 부분이 작아졌죠. 경제지대가 커졌죠. 그런데 아예 비탄력적이도 못해 수직선이면 100% 모두 경제지대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말이죠. 토지 말고 사람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갑돌이가 어떤 일에 종사해요. 가란 일을 해. 근데 갑돌이가 이제 사장님이 물었어요. 너 뭐 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영어 할 줄 알아? 못해. 일을 잘해? 못해. 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갑돌이한테 시킬 수 있는 일은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큼 그냥 시키는 거야.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남들이 하는 만큼. 갑돌이 연봉이 5천만 원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1억 넘겠어요? 안 넘을 거야. 그죠? 갑돌이의 연봉 최저임금이래. 갑돌이 연봉을 다 계산하니까 최저임금이야. 가란 직업을 했는데 최저임금 받아. 나란 직업도 최저임금. 갑돌이가 받을 수 있는 건 최저임금밖에 못 받아요. 그게 이거야. 그리고 사장님이 언제나 이렇게 말해. 너 같은 놈 없어도 돼. 너 같은 놈 없어도 돼. 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공급 곡선이 완만하다는 말은 공급이 쉽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갑돌이의 최저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갑돌이 말고 우리 손흥민으로 가봐요. 손흥민. 손흥민 혹시 연봉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네? 주당으로 보통 얘기하던데 대충 연봉으로 한 사람은 주당 100억이라고?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연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해봅시다. 대충. 예를 들어서 대충 150억이라 합시다. 자, 그럼 손흥민의 연봉이 대충 150억이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손흥민의 경우가 연봉이 150이라 하면 손흥민은 또래의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손흥민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좀 높이 쳐봅시다. 40은 안 넘었죠. 그다음에 30은 안 넘었죠. 30 넘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30이에요? 그래요. 30살. 네, 30살. 그러면 이제 손흥민이 30살이라고 30살 또래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연봉들의 평균을 내봅시다. 일단 좀 많이 쳐서 5천 안 넘죠. 평균 5천 안 넘어. 4천도 안 넘어. 평균치 내잖아요. 3천 넘을까 말까 해. 우리 4천이라고 해볼까요? 4천?
아니 계산하기 쉽도록 합시다. 5천이라 합시다. 괜히 4천이라 했다가 나중에 계산 못할까 봐. 이게 손흥민 또래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평균이라 합시다. 이게 뭐야? 이게 전용 수입이야. 딴 거 해도. 그래서 손흥민이 이랬다 합시다. 나 5천만 주면 나는 그냥 그래도 축구할 거야. 내가 잘하는 게 축구니까. 5천 이상 주면 난 무조건 축구해. 근데 5천도 안 주면 남들이 받는 것보다 난 못 받으니까 나 저진입상에서 축구 안 할래. 그냥 축구는 내가 좋아하니까 취미로 할래. 그리고 나 그 일 할래. 라고 말한다 합시다. 그러면 5천은 뭐야? 손흥민의 전용 수입이야. 그러면 자 150억에서 5천을 빼세요. 149억 5천만 원. 149억 5천만 원. 이게 뭐야? 손흥민에게서는? 그래요. 경제지대야.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얼른 보면은 색깔만 다르지 크기가 똑같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 단위가 달라. 경제지대는 사람에도 쓰는 거예요. 손흥민처럼 축구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공공고분이 수직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손흥민 말고 호날두쯤으로 가면 이 금액 단위가 더 달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이클 조던쯤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친구는 제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는 학문의 이론에도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학문의 이론에도. 그럴 만큼 걸어다니는 기업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의 연봉이 몇백억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흥민, 저도 팬이지만 손흥민 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손흥민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연봉이 150억이 그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처럼 축구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값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손흥민만큼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저 TV 동행 이런 거 보잖아요. TV에 동행. 3명이 한 가족이야. 그런데 새벽 4시인가 집을 나온다는 거야.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별 보면서 손잡고. 하루 종일 폐지부터 시작해서 일을 잡고 일하는 거야. 3시. 종일 12시간도 넘게 일해. 저녁에 별 보면서 손 받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야. 그걸 보는데 막 이렇게 찡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또 와이프가 보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렇대. 근데 아니 이게 되게 찡한 거예요. 꼭 가족이 하루 종일 12시간 넘게 일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야. 별을 보면서. 그런데 그 가족 3명이 합친 게 연봉이 3천만 원 좀 넘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그분들은 뭐 열심히 생활 안 하나? 죽으라고 생활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건 손흥민처럼 특출나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력하는 사람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꽤 많이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축구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서 공공고분이 수직에 가깝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실 거라고. 근데 다 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끼리 나를 인정하는 정말 특출난 공인중개사는 공공고분이 뭐에 가깝다? 수직에 가까워서 나의 연봉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연봉은 6천만 원이 아니라 2억 혹은 3억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슐츠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자본의 투자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약간 격가지로 가면 옛날에 그렇게 30년, 지난 30년,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도성장을 했던 것도 인적 자본에 투자했기 때문인데 그 인적 자본은 남들이 할 수 있는, 즉 특허가 없는 모방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었어요. 그런데 80년 넘어서 이제 90년, 그 다음에 2000년, 2000년대 이후에 지금 한 30년은 말이죠. 특허라는 개념이 나와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냥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허란 게 만들어지면서 그 모방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린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 옛날 방식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처럼 고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육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들 그런 거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공인중개사 되더라도 남들이 안 하는 거, 뭔가 새로운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되게 이게 공인중개사라서 능력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잠깐 격가지로 갖고 다시 와서 봉급이 제한이 되면요, 공공고분이 수직에 가까우면요, 이 값이 거의 대부분 경제지대다. 따라서 원래 토지에 쓰는 거였는데 이런 게 기계 같은 데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도 경제지대란 말을 쓴다. 그래서 영화 배우 가운데서도 그렇고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는 기업가 가운데서도 특출나게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한되는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아주 높은 연봉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경제지대로 구성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 탄력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공급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데 공급의 탄력성이 커질수록 전용 수입은 커지지만 경제지대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의 탄력성이 커질수록 전용 수입은 커진다, 경제지대는 작아진다.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 경제지대가 커진다. 결국 전용 수입과 공급 탄력성은 비례 관계입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면 전용 수입이 커지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경제지대가 작아지니까 공급의 탄력성과 전용 수입은 비례. 그 대신 경제지대와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커질수록 경제지대가 작아지고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공급의 탄력성이 아예 0이면 100% 모두 경제지대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관계 정리할까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는 수요 탄력성과는 관련이 없고 공급의 탄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면 전용 수입은 증가하고 경제지대는 감소합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전용 수입은 작아지고 경제지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과 전용 수입은 비례지만 경제지대와는 반비례입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총수입 모두 전용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총수입 모두는 경제지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다음 지대결정 이론으로 건너갈게요. 여러분 지대결정 이론의 경우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무슨 이론, 무슨 설 이런 거 나오면 막 복잡해 머리 터져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지대결정 이론에서 무슨 설이 6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이론에서 무슨 론 할 때 우리가 공부할 게 3개 있습니다. 무슨 이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셔서 뭐 상업입지론과 관련된 무슨 이론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최소 5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해. 여기서 6개 지대결정 이론, 무슨 설 6개.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이론 3개, 상권에 관한 이론만 놓고 볼 때 거기서 5개.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다 보면 무슨 이론이 그렇게 많고 무슨 설이 그렇게 많아요 막 그런다고.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을 그냥 그때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셨죠? 꼭 부탁드려요. 사람 이름, 학자 이름 외우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부터 합니다. 학자 누구라고요? 리카도 차액지대설입니다. 외우지 말라 그러는데 외우는 법 알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막 점심 먹고 차액은 리카도로 해 막 그렇게 하고 막 그건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해요. 아셨어요? 아셨죠? 자, 리카도 차액지대설이에요. 그런데 막스는 절대지대설을 얘기했어요. 마르크스. 그리고 독점지대설은 학자 중요하지 않고 마샬의 준지대설, 그리고 튀넨의 위치지대설,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입니다. 다 설을 이론으로 바꿔도 돼. 그럼 뭔 이론이 뭔 설이 그리 많은지 6개 연결 줄 긋는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하나하나 내용의 뜻을 볼까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입니다. 고전학학자야 리카도는 이랬어요. 토지를 상, 중, 하로 나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토지의 경우를 구분할 때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비옥한 정도의 차이로 구분한 거예요. 얘는 되게 땅이 비옥해. 그래서 수확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얘는 비옥도가 떨어져.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비옥도의 차이는 결국 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나요. 생산성의 차이는 뭐냐면 노동, 자본, 토지를 똑같이 투입하고 걷어들이는 생산량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노동, 자본, 토지를 투입했는데 걷어들이는 생산량이 적으면 생산성이 낮다고 말해요. 이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럼 비옥도가 높은 땅은 생산성이 높고 비옥도가 낮은 땅은 생산성이 낮겠죠. 그래서 지대 차이가 난다. 또한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이렇게 비옥한 땅은 한정되어 있다. 부징성 때문에. 또한 토지에 예컨대 인구가 사람들이 옛날에 적었을 때 말이죠. 이 땅에만 밀을 재배해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인구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인구가 증가하자 여기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좀 늘렸거든요. 근데 그 수확량이 늘긴 느는데 이 느는 정도가 처음에는 좀 늘다가 나중에 둔화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학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왜 수학체감의 법칙이 나타나냐면 이 수학체감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가 땅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노동과 자본만 투입하니까 생산 요소끼리 불비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을 늘렸듯이 땅도 늘려줘야 되는데 땅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 노동과 자본만 늘렸으니까 거리적거림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체감의 법칙이 나타나요. 그래서 수확량이 처음엔 늘다가 줄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지의 이 수학체감의 법칙 때문에 인구 증가에 의한 곡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여기까지 재배 면적이 드러나요. 인구는 더 증가하네? 결국 여기까지 재배 면적이 드러나게 됐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비옥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땅으로 생산성이 높고 여기는 비옥도가 낮은 위치에 있는 땅으로 생산성이 낮더라. 생산성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이렇게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눠보자고요.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인까지 포함하여 100원의 생산비를 투입했다고 해봐요. 모두. 그럼 100원의 생산비가 들어갔는데 이제 생산량, 말하자면 수확액이 얼마인가 봐요. 얘는 비옥도가 높으니까 수확을 많이 했겠지 뭐. 그래서 수확액이 300원어치 수확했대. 얘는 200원어치, 얘는 100원어치 수확했대요. 그럼 얘는 얼마 벌었어? 200원 벌었고 얘는 100원 벌었고 얘는 0원 벌었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땅을 원할까요? A 토지 원하겠죠. 서로 A 토지 원하니까 A 토지의 사용료가 높아지겠지. 지대가. 얼마까지 높아지냐면 번 돈만큼까지 높아져. 그래 나중에 지대가 얼마냐면 200원이래. 200원 벌었는데 나중에 200원 다 내놔야 돼. 그러면 거기서 농산물 재배해봤자 남는 게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강남 지역에서 여러분 점심 먹으러 갔는데 막 대기까지 하고 사람들이 막 진짜 미어터져. 야 식당 너무 잘 되네. 사장님 부자 되시겠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임대료 내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번 돈 200원, 변돈 100원이니까 100원에 이렇게 이윤이고 지대가 되는 거야. 여기는 200원 벌었으니까 200원이 지대고 100원 벌었으니까 100원이 지대인데 얘는 번 게 없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한계지. 리카도는 이걸 생산성이 낮아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을 한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토지의 지대는 자, 이 토지의 생산성이 얼마예요? 300원. 여기는 200원. 그럼 이 토지를 보자고요. 그 토지의 생산성은 200원. 한계지 생산성은 100원. 차이가 얼마예요? 100원. 이 차이와 똑같다. 자, 그 토지 생산성 300원. 한계지 생산성 차이 100원. 얼마예요? 차이가? 200원. 이 생산성 차이가 곧 지대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곧 지대라.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차액지대설이에요. 생산성의 차이가 곧 지대다. 그래서 한계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아서 생산비하고 곡물 가격이 일치해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을 한계지라고 봤고요. 지대는 해당 토지의 생산성하고 한계지 생산성의 차이와 일치한다고 봤어요. 또한 지대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이면서 땅 주인이 노력하고 번 게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봤어요. 또한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봤어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농부들은 토지를 많이 빌려서 곡물을 재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봤어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리카도는 고전학파학자거든요. 또한 동시에 리카도의 생각에 대해서 리카도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리카도를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가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고전학파도 신고전학파도 아니고 사회주의 학파예요. 마르크스의 경우는 절대지대설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무슨 비옥도니 생산성이 다 웃기는 이야기고 땅을 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는 거라고 봤어요. 무슨 말이다? 자, 예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빌리려고 했거든요. 땅 주인이 말하기를 자, 토지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땅 주인이 말하기를 뭐 토지가 내가 만들었나요? 그냥 무료로 쓰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의 사용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토지 사용료인 지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한계지도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토지의 사유화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고 이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며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지대는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과는 관계없다고 보고요. 한계지에도 토지 소유자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
결국 거기다 높은 지대를 지불했으니 거기서 재배한 농산물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지대가 이렇게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독점지대에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땅을 어떤 사람이 혼자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땅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 땅을 혼자 가지고 있는 독점 공급자가 그냥 요구하는 게 다 지대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를 공급 독점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지대다. 토지의 수요는 무한히 많은데 토지의 공급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독점지대다. 여러분 독점지대설 그냥 제목만 알아두십시오. 중요하지 않고 제목 독점지대설. 공급을 혼자 독점하기 때문에 지가 부르는 게 결국 다 뭐야? 지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담배 인삼공사 혼자서 KTNG죠. 이 KTNG 혼자서 혼자 담배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KTNG에서 그러면 담배를 만약에 정부가 통제만 안 한다면 지가 부르는 게 담배값이지 뭐.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런 식이죠. 공급 독점. 그다음 준지대설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마샬 준지대설. 왜 마샬은 준지대라고 붙였느냐? 코사일렌트 지대에 준한다는 뜻. 여러분 마샬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토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계도 사람이 만든 기계. 사람이 생산을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기계 설비 같은 걸 만드는데 1년 걸린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기계 설비를 만드는데 1년 걸리는데 적어도 1년의 시간이 있어야 기계 설비가 공급돼요. 근데 1년 이하의 시간,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계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기계 설비 공급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계 설비를 공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면 1년 이하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인 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계의 경우도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1년 이하로 시간을 주면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아까 토지에 있을 때 토지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 100%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지대라 그랬지. 경제지대라고 그랬어요. 공급국분이 수직이기 때문에 100% 모두.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기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계도 관찰해 보니까 1년 이하로 놓고 보면 짧은 기간 안에 보면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처럼 똑같다는 거야. 토지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기계에서 그러면 기계에도 지대란 말을 붙이고 싶은데 지대란 말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토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대에 준한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준지대는 토지에 적용하는 거예요. 기계 설비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 설비 같은 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아까 요 기계 설비 만드는데 자 설명할 것까지 들어보세요. 기계 설비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2년 주면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장기에는 얘는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단기야 단기. 그래서 단기. 그럼 맞아 설명 들어보세요. 생산을 위해 사람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일시적으로 발생해요. 일시적으로. 이때 일시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단기와 일시적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데 지대하고 유사하다 해서 지대에 준한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 생산 요소는 아까 기계 설비 같은 거예요. 단기에 늘릴 수 없어요.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준지대는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결정돼요. 똑같이 토지처럼. 그러면 준지대는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 이게 기계 설비인데 여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언제나 키워드가 단기간, 일시적 이 두 단어가 중요해. 절대로 장기간, 영구적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토지 말고 기계 같은 자본 설비, 그리고 단기간, 영구적. 아니 단기간, 일시적. 장기간, 영구적 나오면 완전 영구대. 그래서 여러분은 단기간, 일시적. 장기간, 영구적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단기간, 일시적. 그래서 이건 딱 준지대가 뭔지 알아두십시오. 기계 같은 것도 관찰해 보니 단기에 보면 토지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더라. 그래서 기계를 설명해서 토지에 준한다 해서 토지의 지대에 준한다 해서 준지대라고 마샬이 붙였다. 그래서 준지대설. 그다음 단기간 일시적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위치지대설. 튀네는 자기 자신이 농사를 직접 지었어요. 텔러 농장이라는 곳에 농사를 딱 지면서 자신의 경험을 논문으로 딱 썼어요. 그런데 이 튀네는 니카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니카도. 그러면 튀넨의 경우는 니카도 차액지대설에다가 위치 개념을 접목했는데 그래가지고 새로운 입지지대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니카도는 위치 개념을 이야기 안 했냐? 아니 이 얘기했어. 어떤 위치 개념을 이야기했냐면 아까 그랬잖아. 좋은 위치, 비옥도가 높은 위치, 비옥도가 낮은 위치. 그런 위치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에요. 거리 개념에 따른 위치예요. 그래서 가까운 위치, 먼 위치.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한다? 진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세 글자. 수송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수송비가 없었거든. 그래서 위치 개념을 강조했다. 튀넨의 경우는 위치 개념을 강조했다. 그럴 때 위치는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위치란 글자만 생각하지 말고 위치 가로 알고 항상 수송비 개념. 그 수송비 거리 개념에 따른 위치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카도는 위치를 중시여기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그 니카도가 위치를 경시했다는 말의 뜻은 어떤 위치를 경시했다는 말이냐면 수송비 개념을 경시했다는 뜻이에요. 비옥도가 좋은 위치, 비옥도가 안 좋은 위치 이건 따졌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거리 개념에 따른 위치 개념을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거리 개념에 대한 위치 개념을 따져서 입지교차 지대설 고립국 이론. 아까 제가 논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논문 제목이 고립국. 그 왜 고립국인지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위치의 차이 때문에 수송비 차이가 발생하고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고 봤어요. 도시의 중심지에 접근성이 높으면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튀넨의 이야기를 보려고요. 잠깐만 봐봐요. 그림의 반쪽아리를 딱 잘랐어요. 글씨 쓰기 위해서. 근데 이 글씨들이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시면 그냥 농지야 농지. 그러니까 농지인데 읍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농지라고요. 여기는 황무지니까 재배할 수 없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농산물 재배하고 여기서 농산물 재배하는데 여기서 재배하는 농산물은 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약농업. 여기서 재배하는 농산물은 주로 조막농업. 아주 극단적인 집약농업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예농업 같은 거. 그리고 극단적인 조막농업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낙농업 같은 게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따지기 전에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농산물이 똑같다고 가정해봐요. 하나다.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구분이 의미가 없지. 농산물 전부 다 밀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비옥도도 같다고 가정해봐요. 비옥도도 똑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림의 경우는 이래요. 읍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전부 농지인데 이게 전부 농산물이 밀을 재배한다고 가정해봐요. 그 읍이 하나 있지. 그럼 여기서 농산물을 재배해서 이리 끌고 와서 여기서 팔아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농산물 생산지고 이게 시장이야. 그러면 소비자도 여기서 사고 생산자인 농부도 여기서 팔아야 돼. 그 읍이 하나밖에 없네. 사방이 농지로 둘러싸였고 그래서 고립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립이라고 표현해서 고립국이라 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 당시는 우마차로 농산물을 수송했어요. 그러면 1번하고 6번하고 비옥도가 똑같으면 이걸 니카도한테 물어본다고 가정해봐요. 니카도한테. 그럼 뭐라고 니카도는? 비옥도가 같아? 그럼 지대가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 얘가 지대가 높지. 얘가 지대가 낮고. 이걸 설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튀넨이라고요. 튀넨.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튀넨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 튀넨. 수송비 안 내고 튀넨? 아니 수송비 튀넨. 자 그러면 이제 수송비. 여기서 수송비가 조금 들거든. 에? 여기는 수송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게 든 여기는 비싸고 수송비가 많이 든 여기는 싸다는 거예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튀넨의 경우는 이렇게 봤던 거예요.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 거기서 수송비까지 빼. 이게 다 비용이잖아. 그럼 이윤이지 뭐. 그 이윤이 뭐 지대라는 거예요. 그럼 1번 링의 이윤을 살펴보잔 말이에요. 1번. 거기서 생산물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럼 생산물 가격이 1,000원. 그런데 한 단위 만드는데 생산비가 200원. 수송비가 5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비용이 250원이니까 이윤이 750원이죠? 750원이 이윤인데 너나 없이 다 1번을 원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대도 결국 얼마까지 올라간다? 75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곧 지대가 돼버린 거지.
따라서 1번의 지대는 750원이에요. 자, 2번 지대 보자고요. 생산물의 가격이 1,000원이라 하자. 생산비도 200원이라 하자. 다만 똑같은 조건인데 좀 멀기 때문에 수송비만 100원으로 들었다. 50원씩 든다고 해봐요. 한 칸당. 그러면 50원 곱하기 2가 돼서 100원이 된 거예요. 그랬다면 얘는 700원이 지대가 될 거고, 같은 이유로 인해 이윤이 700원인데 결국 그만큼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대가 700원이다.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요. 그럼 뭐하러 농사 져요? 그런 말 하지 말자고 내내 얘기했잖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래 남는 게 없어요. 그런다니까. 그러면 저 음식점에 가봐. 진짜 막 대기하고 줄 서 있고 막 그런다니까. 웨이팅 있어요. 요 근처에 가면 웨이팅이 막 20분인데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겠어 좋겠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뭐하러 장사해요? 하지 마요. 그렇게 하죠. 그거 해야 되잖아. 그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번 돈이 다 내놓는 거야.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까워져? 당연히 지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경쟁이 심할수록 그래요. 경쟁이 덜 심할수록 내가 번 돈하고 내는 돈하고 다르겠지. 나는 500원 벌었지만 내는 돈은 100원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 400원이 이익이 될 수 있긴 한데 이윤이 될 수 있긴 한데 이게 경쟁이 심하면 나는 500원 번 거 500원 다 내놔야 된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 상황을 전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생산물 가격 1,000원, 생산비는 200원, 수송비는 150원이네. 그러면 이윤이 650원이니까 지대도 650원이라고 그랬죠.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산물 가격이 일정하고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수송비가 많아질수록 지대는 점점점 하락하는 거 알 수 있죠. 우리는 다음번을 다 추론할 수 있죠. 결론이 이래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수송비의 반비례예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하고 수송비 따지지 말아봐요. 일정하다고 해봐요. 그럼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지겠지. 그게 니카도 이야기를 딴 거야.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 그렇죠? 니카도의 이론에다가 뭐가 첨가돼서 수송비가 첨가됐지.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 지대는 수송비에는 반비례한다고 보고 생산물 가격에는 비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비를 따질 때는 얘네 둘이 일정하다고 가정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면 지대는 수송비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생산물 가격을 따질 때는 아까 니카도처럼 얘네들 따지지 말아요. 그러면 생산비하고 수송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는 비례한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수송비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보려고 그래요. 자, 아까 식 바로 끄집어냈고 이 식을 다시 써봐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 얘가 1,000원, 얘가 200원인데 두 개 묶어봐요. 그럼 800원이겠네? 그리고 수송비는 아까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칸일 때 500원이었어. 그렇죠? 첫 번째 칸일 때 아까 50원이었어요. 그럼 50원이었는데 한 칸당 50원씩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칸 들어가면 100원이죠. 2 곱하기 50. 세 번째 칸은 3 곱하기 50. 그러니까 단위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50 곱하기 1, 거리가 1. 그럼 50 곱하기 2km면 거리가 2. 3km면 50 곱하기 3. 단위당 수송비는 50원으로 똑같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로 바꿔준 거예요. 첫 번째 링은 50 곱하기 1. 두 번째는 50 곱하기 2. 세 번째 링은 50 곱하기 3.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요 식을 이렇게 바꿔놨네. 그래 놓고 이렇게 하자고요. 거리를 x라고 하자고. 그리고 지대를 y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1,000원에서 200원을 뺀 800원을 a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단위당 수송비 50원을 기울기 b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식 하나 얻어낼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게 직선인데 반비례를 갖고 있는 반비례 관계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1차 함수. 역선형 함수입니다만. 이때 x가 제로면 y는 y 얼마냐고요. 여기 x 제로면 y는 a잖아. 그걸 그려보려고 그래 이제. 자, 여기 x축, y축을 그림에 놓고 여기 거리, 여기 지대. 그 다음에 요거 a를 여기다 찍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 y를 제로로 두면 x값도 구하는데 계산 못하겠어요. 그런 분이 많아서 안 하기로 하고 그냥 대충 그리면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b고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그린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한계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대 곡선이 이렇게 돼요. 농산물 하나 있을 때
농사물이 1번부터 6번까지가 한 가지 있다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리면 우아형의 직선으로 그려진다고. 똑같은 농산물이니까.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계지대 곡선이라 부른다고요. 왜 직선이 대 곡선이라 그래요? 곡선 속에는 직선도 포함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곡선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지대 곡선이라 불러요. 근데 말이죠. 우리 농산물이 하나라고 가정한 것이지 현실적이지 않죠. 링에 따라서 아까 시작할 때는 다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편의상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를 둘로 나눠서 농산물이 두 개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지대 곡선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럼 농산물이 6개면 지대 곡선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농산물이 구분할 때 농산물이 만약에 1000개면 지대 곡선이 1000개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농산물이 두 개인데 두 개의 농산물 A와 B가 서로 달라지는 그 점이 교차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농산물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농산물이 다른데 편의상 둘로 구분하면서 여기서 이 농산물, 여기서 이 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내겠다는 사람과 이렇게 내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돈을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땅 빌려줄래요? 적게 내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줄래요? 많이 내겠다는 이 사람한테 빌려주겠지. 집약농업의 지대곡선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 요거예요.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임대료를 이만큼 내겠대. 임대료를. 토지 사용료. 이 사람은 이렇게 내겠대. 그럼 당연히 이 사람한테 가겠지. 따라서 조박농업의 지대곡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적인 집약농업의 원예농업 같은 경우는 중심지 내지는 읍 가까이에 위치하면서 지대곡선이 가파라요. 그 말은 가파르다 말은 높은 지대, 지대가 높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조박농업, 낙농업 같은 경우는 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대곡선이 완만해. 완만하다는 말은 저것에 비해서 지대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농산물이 2개면 지대곡선이 2개 그려지면서 한 번 꺾어져. 그럼 농산물이 3개면 지대곡선이 3개 나오면서 2번 꺾어져. 그러면 농산물이 1000개로 구분하면 지대곡선이 1000개 나오면서 몇 번 꺾어지면 999번 꺾어져. 이 이야기를 그대로 도시로 끌고 와서 설명한 사람이 아론소란 사람입니다. 아론소란 사람의 강요로 가기 전에 튀넨을 정리하고 갑시다.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서 수송비가 절약되는 부분만큼 지대가 그만큼 높아져요. 그럼 도심으로 가면 그만큼 수송비가 절약되고 그만큼 지대가 높아지게 된다. 바깥으로 나가면 수송비가 그만큼 많이 드니까 지대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치면 지대라고 하는 것은 수송비에 반비례하며 생산비하고 수송비가 일정하다고 치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는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했던 거. 한계지대 곡선은 우아형의 형태로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방 한계점이라는 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대 곡선이 축과 만나는 가장 끝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경작하는 한계점, 이윤이 제로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작을 할 때 거기까지 경작하는 조방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0이 됩니다. 이윤이 제로가 되는 점이에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심화 때. 지금은 넘어가요. 작물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지게 되고요.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인 토지 이용 현상이 나타나고 집약농업, 중심지에서 먼 곳은 조방적인 토지 이용 현상이 나타나며 조방농업,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가 중심지 가장 가깝게 입지합니다. 입지하려는 사람이나 입지하려는 기관을 입지 주체라고 합니다. 사람이든 기관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거를 도시로 와서 도시에다 적용한 사람이 아론소입니다. 입찰지대설입니다. 이제 왜 그런 말을 붙이게 됐는지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나중에 한참 뒤에 외우십시오. 지금 외우지 마시고. 그런데 나중에 보고 나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분류할 줄 알면 외우지 않아도 돼. 5월이나 6월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걸 분류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되네, 다 알겠네, 그러면 외우지 마세요. 아론소 입찰지대설 다 알게 돼요. 보실까요, 여러분? 뭐냐면 아론소는 토지 이용에 대한 사고를 농업용 토지에서 도시로 이걸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튀넨의 농업용 토지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도시로 끌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는 활동에 해당 토지 이용이 할당된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는 사람한테 간다. 땅이. 이제 아론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림은 여기가 거리, 여기가 지대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을 세수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을 세수로 구분하면 지대 곡선이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오겠지. 하나, 둘, 셋. 몇 번 꺾어질까요? 3개가 나왔으니까. 2번 꺾어집니다. 여기, 여기. 그러면 여기가 이 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리고 금액을 세 사람이 경쟁을 하는데 금액을 써낸다고 가정해봐요. 한 사람은 이렇게 써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써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써냈으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그 땅 빌려줄래요?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빌려줄래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얘한테 가요. 이 땅이. 그리고 아론소 말에 의하면 주로 상업용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여러분 땅이래.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얘한테 빌려주겠죠? 그 얘한테 가. 그리고 얘가 주거용이래. 그러면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가고 얘가 공업용이래. 그러니까 아론소 말에 의하면 도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감에 따라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배열되는데 각 위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그 토지 빌려준다. 맞아 틀려? 그 얘기야. 가장 높은.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런 방식을 뭐라고 그래? 가장 금액을 써냈을 때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어 저거? 아니요. 저 방식 어디서 볼 수 있냐고. 경매에서. 그게 입찰 방식이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경매하듯이 수요를 조정하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 이용을 제가 아까처럼 10,000개로 구분해 봐야지. 10,000개. 그러면 지대 곡선이 몇 개가 나와야 돼? 그렇죠. 10,000개가 나와야지. 10,0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10,000개가 있다고 치고 각각의 위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그 땅이 간다 그랬죠. 이 위치는 얘한테 가고 이 위치는 얘한테 가고 이 위치는 얘한테 이 위치는 얘한테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간다고. 그리고 그런 점을 따라서 선을 그어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려줘요. 이걸 입찰지대 곡선이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장 높은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부분 그 부분을 쭉 이어요. 그 쭉 이은 선 그걸 포락선이라 부르는데 포락선이 뭔 말이냐면 여러 개의 곡선이 있었을 때 그 곡선들이 접하는 점들을 이은 선을 포락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설명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혹가다 말해요. 왜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험에 나왔거든. 이렇게 포락선이라고. 이 기출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포락선이 뭔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선이 어떤 도형이 이런 게 있대. 근데 그 도형에 동그라미죠. 그 동그라미에 한 점들 바깥쪽에 한 점을 제가 표시하겠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마치 감싸한 듯이 연결해서 쭉 이었대. 이것도 포락선이야. 어떤 U자형의 그림이 있대. 수많은 U자형의 그림이 있는데 각 위치에서 이렇게 각 위치에서 접하는 한 점이 있어요. 그러한 점들을 감싸한 듯이 부드럽게 이어서 연결했대. 이것도 포락선이야. 그러니까 각 지대 곡선이 있는데 그 지대 곡선의 한 점들을 쭉 찍었고 그 점들을 이었죠. 그러니까 포락선이지. 그렇게 그은 포락선을 뭐라고 부른다? 입찰지대 곡선이라 한다. 아울러 입찰지대 곡선은 생긴 게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돼 있어요. 아울러 입찰지대는 뭐냐면 단위 면적의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금액을 서로 지불하려고 하다 보면 뭐라고 어떤 사람까지 나오냐면 나는 번 돈 다 내놓을게. 내가 그 땅 번 돈 다 내놓을게. 그렇게 놓고 나면 난 번 돈이 있어 없어? 다 내놨죠. 그러니까 초과이익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그게 입찰지대예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부분이 뭐냐면 이윤인데 그걸 전체가 다 내놓은 거예요. 내 이윤 부분 전체를 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입찰지대. 그래서 입지 경쟁의 결과 해당 토지는 최대의 순영가를 올린단 말은 가장 많은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최고의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돈을 많이 낼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찰지대 이론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키워드가 딱 있어. 시험에. 잘 관찰해보고 강조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 많은 문장들을 내가 다 알아야 될까? 아니요.
내용들을 이해해 보세요. 가장 많은 돈을 벌었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돈을 번단 말은 최대로 번다는 뜻이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다는 말은 최고로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만 나와야 돼. 가장 적은이나 최소나 최저가 나오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시험에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대 지불 용이액인데 뭐라고 나왔다? 최소 지불 용이액이라고 나왔어. 그럼 틀린 말이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가장 높은 돈을 내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강남에 위치 좋은 곳은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입찰지대 이론이야.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입찰지대 이론 아론소.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빌려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뭐예요? 아른 소리 하지. 그러니까 뭐 아른 소리 하는 게 입찰지대 이론이지. 그래서 아론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염상을 하시면 나중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시라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 그림의 경우를 보니까 간쪽 안쪽에 상업용, 그다음 주거용, 공업용의 순서로 배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림도 중요하지 않고 의미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근데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이 있는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단핵 이론입니다. 그런데 얘는 다핵 이론입니다. 이때 동심원 이론 학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5개 지구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모형이고요.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 이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인데 버제스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연구했어요. 한계 도시. 그래서 한계 도시를 연구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누구로부터 영향받았다? 튀넨으로부터.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 적용한 사람입니다. 자, 아까 튀넨의 이론을 도시 토지 이론에다 접목해서 도시 이론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아까 아론소입니다. 도시 지대 이론으로. 튀넨의 이론을 도시 지대 이론으로 접목한 사람은 아론소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버제스고. 그러니까 다시 버제스하고 튀넨하고 누가 선배예요? 튀넨이 선배입니다. 튀넨의 이론을 버제스가 따왔습니다. 튀넨이 버제스하고 얼마만큼 선배냐면 103년이나 선배예요. 둘이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다? 튀넨이 버제스의 이론을 따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순서만 봐도 이거 틀렸네? 금방 알죠. 그래서 여러분 버제스가 튀넨의 이론으로부터 따와서 도시 공간 구조를 설명했다. 튀넨의 이론으로부터 도시 토지 이론, 도시 지대 이론으로 설명한 사람은 아론소. 도시 공간 구조 이론으로 설명한 사람은 버제스. 이렇게 그림을 보실래요? 5개 그림이 나와요. 동심원 이론에서는 여기가 중심 업무 지구, 도심, 천이지대, 점이지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이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자 주택지대, 이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중산층 주택지대,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나름 괜찮게 사는 계층. 얘네 셋의 공통점은 주거지요. 그런데 천이지대를 보면 다른 말로 전이지대라고 부르고 점이지대라고도 부르는데 둘로 나눠서 안쪽 내측과 바깥쪽 외측이 있는데 내측은 경공업지구, 외측은 슬럼지구입니다. 근데 핵심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도심 가까이에 입지한다고 봐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직장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직장이 경공업지구에 있거나 도심에 있어요. 경공업지구에 이 사람들의 직장이 있거나 도심에 그러면 소득이 낮은 계층인데 도심 어디 있죠? 주로 도시 근로자들. 예를 들어 빌딩 같은 데서 보면은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그리고 고용규가 많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 동심원 이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에서는 여러분이 유념할 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면서 중천근 중통 이 순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중천근 중통. 그런데 동심원 이론의 내용을 보면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는데요. 이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 나오는 용어 볼까요? 침입하고 천이. 침입하고 천이 들어보셨죠? 아까 어디서 했지? 여가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침입이나 천이나 이런 용어는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딱 두 군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여과과정, 하나는 동심원 이론. 그래서 침입, 경쟁, 천이 요게 등장하면 동심원 이론이구나. 도시 생태학 이론이에요, 이게. 아울러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이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 가까이에 주거 입지를 위치한다. 그러니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도심 가까이 위치하는데 이유는 직장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낮아지고 지대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그 대신 범죄 문제나 인구의 이동이나 빈곤의 문제는 줄어들어요. 즉 접근성도 낮아지고 지대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집니다. 바깥으로 나갈수록 그 대신 범죄 문제가 줄어들고 인구의 이동도 줄어들고 왜? 바깥으로 나가면 나름 잘 사는 계층들이 줄어있거든. 빈곤 문제도 줄어들고 그래서 도시 관련 문제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도심 쪽으로 왔을 때 슬럼이라든가 이런 데가 형성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동심원 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주로 물론 미국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한 개 도시를 갖고 연구했다. 일반성 결여되어 있다. 그 비판을 의식하고 등장한 호이트의 선형 이론. 언제나 후배의 이론은 선배의 이론을 보완한 거니까 좀 더 발전된 이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합니다. 아울러 단핵 이론 똑같이 단핵 이론인데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돼요. 교통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심원 이론에서 똑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교통망을 따라서 바뀐다고 봐요. 원을 변형한 모양으로. 그 원을 변형한 모양이 부채꼴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축 형상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라 해서 부채가 바로 선자거든요. 이게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선형 이론이라 그래.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내가 볼 때 부채 아니다. 쐐기 닮아 쐐기 박아놓은 것 같다. 쐐기형 지대 모형이라 말하기도 해요.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펼쳐있는 부채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라서 선형 이론이라 그러는데 어떤 학자는 봐봐 이게 쐐기 박아놓은 거지. 그래서 쐐기형 지대 모형이라 부르기도 해요. 1번이 중심 업무지구, 2번이 천이지대가 변형된 도매 및 경공업지구, 3번이 저급주택지구,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4번이 중급주택, 5번에 있는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5번이 고급주택. 그런데 이 5번에 사는 사람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인데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속화 도로라든가 도로를 따라서 위치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소득층들 위로 지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도시 공간은 교통노선, 개발축을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 배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쐐기형 지대 모형, 어떤 학자들은 부채꼴 모양 요렇게. 그 다음에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득이에요, 소득. 그래서 여러분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들이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위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접근성이 양호한 것에. 다시 주택 지불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자, 정리. 동심원 이론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 저소득층. 선형 이론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 고소득층. 한 번 더. 동심원 이론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소득층이 입지해요. 선형 이론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 입지해요. 둘 다 단핵 이론인데 그런 차이를 보인다고. 한 번만 더. 동심원 이론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소득층, 고용기회가 많은 곳에 입지한다고요. 선형 이론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 입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에요. 반면에 해리스와 울만 두 사람 나오면 다핵심 이론, 학자 2명 나오면 다핵심 이론, 외우실 때 학자 2명 나오면 무조건 다핵심 이론,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 핵이 여러 개라는 말. 또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로 구성된다는 것. 대도시 설명에 적합한 게 다핵심 이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단핵 이론이니까 소도시, 중소도시에 적합한 이론, 얘는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 다핵심 구조를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바로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도심. 2번이 도매 및 경공업 지구로 천이지대가 변형된 것. 3번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들이 거주합니다. 4번은 중급주택, 5번이 고급주택입니다. 그리고 6번은 여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중공업지구 별로 안 좋은 곳이군요. 5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행정 업무도 보고 쇼핑도 하기는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1번의 기능을 그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부도심, 외부 업무 지구입니다. 그리고 8번은 교회 주거지구, 나름 잘 사는 계층들이 거주하고요. 9번은 교회 중공업지구인데 교회 공업지구인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도심이고 이게 부도심인데 그림으로는 단순하게 해서 도심 하나 부도심 하나 그려놨지만 부도심이 실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은 하나의 핵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같은 토지 내에서도 여러 개의 이산되는 핵, 여러 개의 이산되는 핵, 이 말은 핵이 여러 개. 핵이란 말은 도심 기능의 중심이 되는 시설들이고 걔가 도심이니 부도심으로 발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여러 개의 핵으로 되어 있다. 또요. 도시 성장한 분산된 핵, 분산된 핵이란 말도 핵이 여러 개, 다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졌으며 핵의 형성은 입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앞으로 분산된 핵, 이산되는 핵, 복수의 핵심 이런 말이 등장하면 무조건 다핵심 이론. 또한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종의 활동들은 비슷한 유사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동종의 활동은 유사 활동을 말하는데 같은 종류의 활동들이니까 모이면 유리하겠죠? 집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입지합니다. 모여서 입지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시죠. 시작. 한 번만 더요. 같은 것끼리 모여 있습니다. 반면에 이종의 활동은 이질 활동입니다. 이질 활동은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모이면 불리한 걸 집적 불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입지합니다. 같이 하시죠. 시작. 말이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동종의 활동들은 모여 있다. 뭐라고요? 집중 지향성 혹은 집적 지향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종의 활동은 뭐라고요? 입지적 비양립성,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들은 특정한 위치나 특별한 시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동종의 활동들은요, 여기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핵으로 발전합니다. 이종의 활동들은요, 서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 입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들은요, 꼭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된답니다. 시설들이 특정한 위치나 특별한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핵으로 다핵이 발생하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특히 기억할 건 동종의 활동, 유사 활동은 집중지향성, 이종의 활동, 이질 활동은 입지적 비항립성,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우리 쉬었다가 입지 및 입지 선정부터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